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조교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협의회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을 구성한 국내 유일의 다학제적 전문 조직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으신 후 저희 조직의 뜻이 맞으시다면 회원가입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 4주차이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여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아직 사전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사전 설문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이 유의미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사회자님께 바통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예, 오늘은 이제 4주차인데요. 굉장히 어, 4주 동안 이제 저희가 뭐, 성인이나 뭐 아동이나 여러, 건강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장애와 돌봄 측면에서, 어, 장순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건강권으로서의 장애와 돌봄,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하면은 보건의료 자원들을 장애인들이 쉽게, 아니 혹시 의료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해주시려 했습니다. 장순환 교수님은 장애와 돌봄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전문가이신데요.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학회 활동과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형평성학회 회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중앙대학교 학장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우리들에게 아마 공유해 주실 걸 믿고요. 큰 박수로 우리 장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이나 봐. 네. 네, 음소거, 이 참가자분들은 음소거를 모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제가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2시간인데요. 제가 강의한 지 이제 15년 정도 돼 가는데, 제가 저희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인기 있는 이유가, 빨리 끝내줘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의를 아주 그 정수만 꼽아서 요약해서 잘 말씀드리고 또 궁금한 점 서로 토론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좀 남겨놓고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실 거라 믿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제목이 이제 돌봄 체계와 장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건강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돌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돌봄 체계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그런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역 사회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이미 장애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전 사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장애의 액션 플랜을 정리해서 어느 사회에서 적용해도 다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담론의 수준은 높지만 그래도
원칙적이고 규범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뿌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사회에나 적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적어도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이런 정도의 규범들은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라라고 목표 1로 제시했습니다.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첫 번째 목표로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 네. 음소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다른 분들의 말씀이 너무 잘 들려가지고, 제가 이거 어려워. 혹시 여기 네, 호스트께서 음소거를 강제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재활을 강화하라. 특히 재활이 단순히 기능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 기능 상태가 제한이 있는 것에 대한 재활도 필요하지만 해빌리테이션, 즉 어떠한 기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 그게 리해빌리테이션이 아니라 해빌리테이션으로 개념화하면서 리해빌리테이션, 즉 재활이라는 것과 재활이 아니라 그냥 활 그 자체, 생활에 대한 생활권 그 자체를 어떤 기능 상태에서도 다 보장해주는 방식의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모든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서 사회가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재활과 그 생활에 대한 어떤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 또 그거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보조기술이나 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목표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재활과 해빌리테이션을 함께 강조했다는 것과 또 이것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수집돼야 되고 관련해서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각 사회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는 장애이고 어떤 사회에서는 장애가 아니고 이런 식의 사회마다의 어떤 기준들과 그 맥락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의 건강권을 위해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나라 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성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제 정책에 대한 수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려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정책화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연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좀 더 실천적 영역으로 갔을 때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내놓았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재활과 해빌리테이션을 중심으로 이제 제안했던 어떤 지침서에 해당하는 게 커뮤니티 베이스드 리해빌리테이션이 CBR,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였습니다. CBR은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오래전부터 실시했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 특히 뭐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라든지 또는 중동 국가 등에서 우리나라를 배우러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CBR이라는 것이 어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지금 현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전략화를 할 것인가는 그 시대상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도 고민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완성형이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공간에서의 CBR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고요. 이 CBR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는 보건의료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건의료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장벽이라 함은 물리적, 지리적 장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이제 강조했고요. 이거 이외에 그 이제 건강 영역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뭐 생활권이라든지 뭐 사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환경 영역에서의 다양한 그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사업을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 장벽에는 정책과 법률의 장벽도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장애,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 또는 장애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아주 빈약한 것들, 특히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자,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담당자, 이제 제공자 측면에서의 지식과 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크게 했던 정부 차원에서의 활동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었는데요. 2018년 11월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이제 과제화하고 비전을 내세움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또는 시설 입소를 최대한 늦추면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선도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그야말로 이제 장애인을 위한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고, 그런 기대에 상당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또 부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않았든지 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어떤 가치,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사실상 적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보건과 복지 업계에 있는 사람들 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꽤 크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있었음을 인식했다는 거고,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었지. 그렇다면 병원에서부터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시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는 시설에 네, 빨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재가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기가 좀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돌봄이라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그렇게 머리를 싸자매고 여러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해봤던 적이 없는데, 이제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의 어떤 성과로 돌봄이라는 용어가 그리 어색하지 않고 그거를 중심으로 놓고 중심 의제로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4년간의 선도 사업이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성과만큼이나 여러 한계점이 노출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 이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용어는 많이 들었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한다고는 했는데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두 번째일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성과만큼이나 한계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굉장히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적 제도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인프라가 현재 더 확장되거나 또는 그걸 활용해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에서 정책 안으로 쑥 같이 들어와서 뭐 톱니바퀴처럼 잘 협업해서 들어갔냐? 그건 좀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서 장기요양보험이 얼마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많이 퀘스천이 이제 갈 거고요. 또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위한 선도 지역이 딱 두 군데였습니다. 네,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이 딱 두 군데만 16개 선도 사업 지역 중에서 딱 두 군데만 장애인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지역, 노인 지역은 되게 많은데 왜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이라 함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기능 상태가 제한이 있고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이제 모형화가 되고 접근이 돼야 정말 많이 되는데 들어옵니다. 왜 노인은 노인대로 따로, 장애인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대로 그 따로 아까 모형화를 하고 네, 그렇게 접근돼야 되면 그 장애인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사회는 왜 딱 두 군데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누군가에게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함? 네, 학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 거의 막 네,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네. 그럼 정부 인사, 차원에서 네, 막 저한테 인사하고 혹시 권한을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음소거해 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그 정부 차원에서도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고, 보건과 복지의 협력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조를 갖추어야 이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서로 소통을 잘 하면서 연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 이런 게 이제 한계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계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성과, 장애인 건강권 또는 장애인의 어떤 보건과 복지의 연결 측면에서 딱히 그렇게 성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현장에서의 여러 감지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그럼 실패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한 것일까?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실패를 한 것도 큰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제도들을 제안하고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 경험을, 그러니까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데 만약에 실패라고 규정했다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만약 실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실패가 어디로부터 기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실패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패인지, 프로그램을 잘못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아예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예쁘게 짜도 사실상 보건의료 전체 시스템, 복지 시스템 전체가 일단은 그 작동되지 못할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체계 실패인지 사업 실패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련했는데요. 그동안에 제도가 연계성을 갖지 못했고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영역은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고 두 체계가 같이 연결해서 구성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준 적은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실패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 체계적으로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던 요 영역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야 하고 그 연결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체계에 대한 통합은 재정에 대한 통합 또는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 또는 그 거버넌스 중에서 어떤 단위로 통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일지에 대한 이제 결론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결론은 좀 뒤로 미룬 채 계속 프로그램만 본 건 아닌가라는 거죠. 미시적인 프로그램만 본다면 뭐 이게 없었고 저게 안 됐고 저걸 더 넣고 뭐 인력을 몇 명 더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 체계 실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실패 요인도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양쪽이 다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미시적 과정에서의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어떤 기전들이 있는데, 그 기전들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필수적인 요소들은 일단 아래에 제가 명시한 요 몇 가지, 하나, 6개, 8개, 요 8개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단일 등록 창구. 이게 통합 돌봄에서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통합 돌봄을 하면서 단일 등록 창구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화하거나 프로그램을 마련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사례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에 대한 조정, 그러기 위한 단일 평가 도구, 또 의료기관의 지역화, 의료기관이 지역 안에서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가? 책임 의료기관이나 권역별 의료기관들을 지정하는 게 바로 이 의료기관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책임 의료기관이라 함은 이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 바운더리 안에서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해당하는 어떤 필수 의료들은 그 지역 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라든지 권역별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지역화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민간 서비스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과연 혈안이 돼서 열심히 뭔가 우리는 활동을 했는가?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이 선도 사업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 방향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나?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학제팀의 운영 지원 정책, 또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전략, 또 인력 개발 계획, 이런 8가지 요소들은 반드시 통합돌봄에서 필수적 요소로 들어가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장착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프로그램 페일리어, 즉 사업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몇 개 문헌만 찾아봐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 이 몇 개 문헌만 찾아봐도 나오는 통합돌봄의 이 요소들을 과연 우리는 이제 잘 장착해 나가고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100%다 장착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은 재정 문제라든지, 네, 보건과 복지의 거버넌스 문제와 또 중앙과 지역 간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버넌스 문제나 재정에 대한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요소에는 또 빠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돌봄 체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성과다라고 감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제 한계를 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 보건 연구하면서 만났던 여러 장애인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이제 와 닿았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을 할 때 상당히 고통이 이제 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통이 수반되지만 내가 관절 가동 범위를, 고통이 느껴지는 그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 고통스러운 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한계가 있는 어떤 지점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지점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노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 체계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누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좀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돌봄 체계의 한계를 이제 균열로 명명을 했어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균열 때문에 발생한, 왜냐하면 통합 돌봄이라는 건 통합하자는 거고, 그 통합이 단순히 합쳐서 뭉쳐가지고 뭉텅이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통합 돌봄이라는 것은 잘 조정되고 우선순위에 맞게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하자라는 거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원하는 방식의 돌봄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잘 제공하자라는 굉장히 스마트한 거기 때문에 스마트라고 하면 또 테크놀로지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그 지혜로운 방식의 돌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균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균열들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균열을 저는 돌봄과 의료의 균열, 보건과 복지의 균열, 민간과 공공의 균열, 그리고 집단 간 균열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의 균열들을 좀 메꿔 나가는 게 체계 실패를 좀 막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균열을 봉합해내는 그런 혁신 모형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순서로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연구팀이 있었고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 과제가 수행됐고요. 연구 과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설계에 관련된 주요 선행 연구들을 모두 찾아서 이제 하나씩 다 리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연구들이 정리한 한계점이 무엇이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주요 극복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쫙 정리해 가면서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서 주로 제안한 내용도 있었고 재정 분야나 뭐 거버넌스 분야, 인력 분야 또는 장애인이나 노인 분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특정 분야별로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각각의 분야별로 주요 제안 사항들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포럼을 열기도 했고요. 각각의 포럼을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을 장기요양 연구라는 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했고요. 그래서 보건의료가 강화된 통합돌봄 혁신 모형 제안이라고 제목으로 퍼블리시를 논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분명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특히 지방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돌봄을 위해서 국비가 아니라 지방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구나라는 자신감, 그리고 서비스 보건복지 통합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지자체를 중심으로 뭔가 좀 마련하고 통합해 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두 지역이라고 했던 제주시하고 대구 남구 이 두 지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이 사뭇 다른 방식으로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기관의 위탁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간 위탁을 했고요. 또 제주시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센터는 제주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 민간 위탁으로 해서 보건과 복지가 이 민간 위탁형 이제를 통해서 민간 자원들끼리 서로 프로그램을 하고 제공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제 상호 의사소통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간에 이제 맡겨 놓으면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기술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됐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이제 함께 계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어떤 유형의 사업이 더 좋을지, 장단점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남구 같은 경우는 제주시하고는 딴판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중심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틀어쥐고 대구 사회서비스원과 LH공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건강보험공단지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공공을 중심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해서 상호 연계하고 지역 자원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공공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형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민간 위탁형으로 가는 경우에 그 기존의 민간 기관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 물론 이제 제주시에 있는 전 장애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제공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치가 워낙 높고 그리고 지역 자원에 대한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하고 있는 곳에 위탁을 주니까 바로 확산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의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민간 위탁형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위탁형으로 갈 경우에 공공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시군구청이라든지 시군구청 산하의 뭐 보건소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공공기관들을 움직일 때 민간 위탁 사업체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뭐 협력을 요구청한다든지 그랬을 때 공공 대 공공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가 그래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 기관이 이제 요청하거나 그러면 민간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과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례 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일부 민간 위탁 기관이 사례 관리 기능을 할 때 그 사례 관리를 했던 돌봄 제공 계획이 과연 공신력 있게 움직여지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도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대구 남구의 공공기관 중심형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니까 민간기관 위탁형이 갖고 있던 이제 단점들은 극복을 했죠. 공공기관이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지역사회 자원들이 함께 이제 잘 움직일 수도 있으면서 공공기관 간의 협력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한계가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들이 원래 이런 직접 제공 서비스의 전문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공단지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경험치들을 갖고 있나요?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 제대로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역할들만 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 이런 통합돌봄에 관한 직접적인 서비스가 어디에 빈 구석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관리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 중심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했을 때 사례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직접 서비스는 다 누가 제공하느냐라는 질문이 남고 그런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기관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협력 구조를 가질 때 공공기관들이 취약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중심으로 갔을 때 뭐 일부 기관은 당연히 안 그렇겠지만 또 일부 기관은 굉장히 관료화된 체계로 움직이고 그 내부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사실상 인건비는 뭐 매달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일을 뭐 더 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더 늘어나거나 뭐 열 외에 이제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극도로 이제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선도 사업들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리고 조금 지연되거나 느린 이제 그런 상황들도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통합돌봄은 도대체 어떤 모형으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장단점을 잘 알고 기존의 선도 사업에서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테이블에서든 자꾸 이야기되고 이게 누구를 평가하자 어떤 지역을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섣불리 이야기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과 맥락들이 존재했고 그런 상황과 맥락들을 극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배우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한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고, 그냥 선도 사업은 뭐 스물스물 종료되고, 지금 하는 거는 노인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시범 사업으로 그냥 노인으로만 모형을 일단은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냥 뭐 정리돼 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내로 또 못 끝내는데, 네, 빨리 좀 얘기할게요. 그 이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요. 이제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선도 모형은 아니었고, 이제 노인을 위한 선도 모형에서 그렇지만 장애인 건강권을 위해서도 너무나 이제 좋은 시도들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10개의 광역동으로 동을 완전히 이제 대거 정리하셔서, 그 동마다 사회복지관과 1대1에 매칭을 했어요. 광역동하고 복지관하고 매칭을 해서 민관 협의체를 딱 구성하고, 또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센터를 규모 있게 이제 통합으로 딱 꾸려가지고, 건강 영역은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또 복지 영역은 사회복지관과 매칭이 이제 동주민센터하고 돼 있으니까 사회복지관하고 딱 협력해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례 관리를 하는 주민센터가 이제 함께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구조를 갖췄다는 것에서 좀 좋은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충북 진천군도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그 진천군의 종합병원하고 연계 사업을 아주 끈끈하게 하면서 그 종합병원에서 퇴원하시는 퇴원 환자를 우리 지역에서 잘 연계할 수 있는, 진천군 거주자이면서 해당 종합병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아예 퇴원할 때부터 커뮤니티 케어로,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쫙 연결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재미있고도 용감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진천군에서 간호사를 고용해서 민간 종합병원에 퇴원 관리를 하는 인력으로 아예 이제 파견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셨고, 또 여기에는 재택의료센터가 또 1차 의료 영역에서 함께 의료사업 쪽에서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시도였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유명하게 여러 지역에서 또 방문해 보곤 하는데, 이제 케어 안심주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퇴원하실 때 거기 케어 안심주택에 잠시 머무시다가 이제 당신의 집으로 갈 수 있게, 중간에 여전히 퇴원해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집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또 부천시는 얘기했고요.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의료버스를 만들어서 의료버스가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의료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의료버스와 안내 창구까지 마련했고요. 청양군도 찾아가는 보건의료원을 만들었고, 광주를 빼놓으면 섭섭하실 텐데, 광주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광주 서구에서는 재택의료 의원, 지역의원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 를 굉장히 열심히 또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주거 사업들도 지금 열심히 광주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균열로 이제 진단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돌봄과 의료가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의료하고 지금 돌봄하고 또 복지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복지에 무지합니다. 동네 의원 1차 의료, 우리나라 1차 의료는 복지나 돌봄에 대해서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무지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유식하게 만드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어있고 빠져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빼트려 놓고 통합돌봄을 장애인을 위해서 하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화를 했는데, 장애인 건강주치 인프라는 여전히 희박합니다. 장애인 분들조차도 장애인 건강주치에 대한 필요성이나 어떤 그 만족도가 뭐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몇 명의 장애인 건강주치의들은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제도가 저런 모양으로 가져가려고 만들었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국의 확산 모형으로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체계 자체에 어떤 실패 요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 체계 자체의 실패 요인들이 1차 의료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복지와 돌봄의 무지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요소들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통합돌봄은 사실상 장애인을 위해서 제도화나 모형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균열을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장애인 그 자체의 의료 전달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재활치료 서비스 전달 체계는 뭐 거의 없다. 무너질 만큼의 쌓아놓은 것도 없고요.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까지도 잘 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복기, 재활 어디서 봤습니까? 예, 그리고 전원 체계 이미 기능상의 제한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기능상의 제한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병원은 관심이 이제 현재 없는 상황이고 지금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퇴원관리 연계 서비스라든지 또는 뇌졸중 환자 중심으로 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연결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시범 사업 중인 것들은 있으나 그것도 역시 질환 중심으로 뇌졸중 환자 이런 식으로 질환 중심으로 돼 있지 장애를 입은 전 장애,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서 의료와 재활과 이제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전환기 의료로서 연결되고 급성기, 악급성기, 만성기와 연결되는 그런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도대체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그 패스웨이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큰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일단 임상 진료 지침에 대한 부재, 추적 관찰에 대한 불가, 또 사례 관리 기능이 의료에는 없다는 것, 네, 의료에서는 사례 관리를 아예 방기하고 있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장애인, 특히 누구보다도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가장 손해를 끼치게 하는 요소이고요. 보건과 복지의 균열은 이 균열을 풀어보고자 하는 게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라고 해서 현재 광역지자체단위로 16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 이제 광역지자체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보건의료가 복지하고 연결점을 갖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이런 그 중요한 인프라가 깔린 거는 매우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례 관리를 보건과 복지를 통합해서 하기에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시도 단위로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지금 이제 2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막 생겼고 예전에 하나 있었고 경기도 전체에 딱 2개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과연 장애 그 스펙트럼 넓은 장애인의 사례 관리 특히 이제 복잡하고 이제 돌봄의 수준이 좀 높은 복잡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의료와 복지와의 연결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의 사례 관리 기능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그래서 사례 관리 기능을 부여하기 전에 이렇게 지역 단위를 이런 방식으로 광역으로 놓고 자원을 배분해도 되는 건가? 이 배분의 문제. 그런 질문들에 왜 답을 다 안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체들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예, 워낙 희귀하니까 그렇게 광역별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의료 허브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복지 허브의 역할을 하도록 역할 설정은 되어 있지만 의료 허브의 역할을 하기에는 설치 규모가 너무 큰 규모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규모가 너무 크게 돼 있고, 복지 허브 역할을 하려고 했더니 누구랑 손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지관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 복지관은 지역별로 쫙 퍼져 있는데 그럼 어느 복지관이 허브인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복지 허브하고 손 잡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궁금한 상황이고 아직 질문에 답을 달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하고 아니면 시군구청이랑 손을 잡으면 복지하고 손 잡았다라고 보면 되나? 그런 질문들. 근데 시군구청의 지역복지과랑 연결하고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과 복지를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를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저런 한계들을 좀 잘 알고 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시군구 단위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아까 얘기했던 CBR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시군구 단위에 좋은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구나라고 해서 손을 잡고 싶지만 예산이 턱없이 적고 인력은 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한 명도 다른 일과 겸업하는 경우,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뭐 운동 사업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이랑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군구의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데 그 0.5명 되는 인력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렇다면 인프라가 이렇게 적다면 인프라를 늘려달라라는 말을 이제 더 많이 주장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까지는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인프라를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지자체가 나름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지자체 결정에 따라서 중앙은 대폭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통합돌봄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균열은 일단 그 복지부나 시도나 시군구가 그 자체 내에서도 누가 어떤 주도적인 부서로서의 역할을 할지도 약간 그 근본적으로 좀 분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정책실이 주도하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때문에 보건의료 정책실은 한 발 들여놓긴 했지만 주도하지는 않으니까 미지근하게 함께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그 작동을 할 때 협업하는 구조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정책실이나 이제 부서 위주로만 이제 주로 사업화가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버넌스에 있어서 상당히 맹점 중에 하나고, 또 체계 구축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가 어려운 게 이제 공공기관은 지역 자원은 포괄하기 쉽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민간 자원들은 공공기관의 협력을 주도하기가 어렵고, 이랬을 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업할 수 있고 민간과 위탁이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결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아직은 없고 그런 결론을 내지는 못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공모 사업이 아니라 이게 협력을 하려면 2, 3년 해본다고 해서 민관이 금방 협력하겠습니까? 적어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민관 거버넌스가 그제서야 만들어지는 건데, 3년 해보고 종료하고 2년 해보고 종료하고 여전히 시범사업 중인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과 장애인의 균열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장교양보험은 노인에게만,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그 동일한 기능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65세 이상이냐 65세 미만이냐에 따라서 두 제도를 받는 건데, 두 제도가 동일한 기능 상태에 대해서는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받아야 되는데 제도를 어느 쪽으로 먼저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의 양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 두 제도를 어느 걸 받아도 어느 연령대에 어느 제도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더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체계 실패라고 했던 얘기 중에서 대상자나 목표 체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설정해야 되고, 또 재정 구조를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통합돌봄에 대해서 체계 실패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개발이나 정보 기술에 대한 지원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목표나 대상자, 중재나 성과 관리 지표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이란 무엇이고, 통합돌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뭔지, 장애인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돌봄이 다 보장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잡고 주거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 어디에 살더라도 돌봄은 다 원하는 방식의 돌봄은 다 가능한 방식으로 선택권을 준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다면 해야 할 것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대상자도 시설에 계신 분들과 시설에 있지 않고 재가에 계신 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중재 서비스를 해야 될지도 좀 더 분명해지고 그런 중재 서비스에 따라서 성과 관리 지표도 그에 맞추어서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노인도 똑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애인 돌봄에 대한 어떤 정책 대상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넓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등록장애인 대비 그 장애인의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상당히 적은 상황인데 등록장애인이 전체적으로 통합 돌봄을 위해서 이제 더 나쁜 기능 상태를 예방하고 또 기능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통합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그에 맞는 돌봄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여러 그 정책 대상 집단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대략 이제 느낌만 이런 느낌이 될 텐데요.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아까 제가 보건의료에서는 사례관리 체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건의료에도 사례관리 체계가 있고 또 복지에도 사례관리 체계가 있고 장애로 등록하는 그쪽에서도 장애 등록을 통해서 선별해서 들어오는 곳에도 사례관리 체계가 있어서 이런 사례관리 체계들이 다 모여서 궁극적으로 보건과 복지, 돌봄의 그 사례관리가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서의 사례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요거를 갖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WHO라든지 CBR의 기본 가치를 포함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방향성과 전략들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크게 한 9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잘 아울러져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주요 고려사항들이 다 책바퀴, 그러니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방향은 이제 이런 방향을 잡고 간다면 의료 접근성이 강화되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장애 유형이든 또는 그 장애인이 어떤 생애 과정에 있든 뭐 영유아든 노인이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내가 지금 건강한 장애인이든 아니면 와상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든 간에 어느 조각에 있는 장애인이든지 간에 접근성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돌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제도를 구성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모형화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서 어떠한 조각에서도 접근성이나 보장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강의 빨리 끝낸다고 말해놓고 두 번째 강의는 좀 빨리 끝낼게요. 네, 남겨진 숙제는 여전히 많은데요. 네, 함께 그 고민하면서 이제 뭐 제가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균열을 좀 극복하고 지금까지 뭐 발전되어 온 역사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제한된 사고방식보다는 다 해방시킬 수 있다. 보건과 복지는 균열을 다 메울 수 있고 다 서로 넘나들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해방적 시각을 가지고 돌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시민들과 장애인 당사자 함께 참여하며 연대하며 무엇인가 하나의 주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논의와 토론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장순환 교수님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그리고 이제 주로 장애인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어, 생각을 하는 동안 제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장수랭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이게 더디고 힘들고 지금 뭐 사회 서비스라든지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제 발전해 오다 보니까 이 통합이라는 과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그 대상자, 정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퍼블릭 밸류, 공공적인 가치를 어떻게든 사회가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게 각자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뭐 각자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전체 그 공공의 가치 측면에서는 사실 서비스를 뭐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쭉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커뮤니티 리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지역사회 그 삼청 그런 게 이제 아예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하나 만들고 나서 이 재정도 통합하고 거버넌스도 통합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진행이 됐는데 저희 나라는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아까 중간중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는 저는, 장애를 이제 처음에 최초 장애를 입은 그 순간부터, 의료기관과 지역과 또는 이제 뭐, 이용시설이든 복지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상황에서 어디에서부터 진입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다 가지고 모형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통합이라는 것은 시작을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연결되어 통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있다 보니 보건의료 영역에서만이라도 하나 찍어서 본다면 낙상으로 골절이 입어서 입원을 했다가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장애를 입고 퇴원을 하시게 될 때 병원에서는 이분이 퇴원한 집에 가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장애 수준으로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실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퇴원시켜드리기 바빠요. 퇴원약 주고 다음 외래 언제 오실지 설명해주고 설명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보호자 오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보호자한테 빨리 설명하고 빨리 내보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와 보호자는 열심히 요양병원을 알아보죠. 왜냐하면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가면 돌봐주실 분도 없고. 예, 그러면은 요양병원을 그 병원에서 알아봐 주냐면 그렇지도 않죠. 예, 빨리 요양병원 알아보셨어요? 라고 질문은 그냥 하는 정도지. 예, 그렇지만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병원에 퇴원시킬 때 이분이 지금 현재 기능 상태 가지고 집에 가실 수 있는지, 집의 구조는 어떤지, 여전히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일상활동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지, 재활치료는 일상활동 훈련을 포함해서 얼마나 더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아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뭐 전환기 의료든 아급성기 의료든지 간에 뭔가를 서비스를 마련을 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저는 보건의료 측면에서 먼저 시작된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의
어떤 그 단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숙제를 해결한 다른 제도, 다른 나라의 제도들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료기관이 낙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을 그냥 무작정 퇴원시키고 사후 관리를 안 했거나 퇴원 이후에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제재 조치가 들어가거든요. 수가를 주지 않거나, 네,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네, 그 질평가를 통해서 이 병원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병원이라고 해서 아예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의 강력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제 수능도를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막 게시해버리고, 이제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하고요. 또 어떤 제도에서는 아예 이제 묶음숙가처럼 이제 그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일자의료기관과 묶어서 이제 통으로 숙가를 주고 이 숙가 안에서 이 그러니까 묶음숙가 안에서 전환기 의료 환자 교육, 이제 일상활동 교육이라든지 재활치료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일자의료기관이랑 너네 병원이랑 또는 복지기관이랑 돌봄기관이랑 같이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묶어서 이제 주는 그런 시도들도 이제 ACO라는 제도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돌봄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의료기관에서부터 출발되는 어떤 돌봄의 요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만 딱 시점을 찍어서 봐도 여전히 제도화가 덜 되어 있고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방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듯이 그냥 이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실천 영역에서의 제도화와 이제 요구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장착이 되어야만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근데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려면은 수가를 달라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고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의 엄청나게 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서로 이제는 운신의 폭이 없을 정도로 꽉 그 관계가 서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 팽팽한 접점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오히려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깨야 되는데, 네, 이게 돈이 더 든다라는 그 지점에서 모두가 다 합의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 네, 만약에 전환기 의료를 하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돈이 더 들면 지금 현재 보험료를 더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보험료를 더 걷어야 되면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공회전만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너뜨릴 그래서 제가 이제 해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주장과 그런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연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함께 이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 죄송해요. 네. 예. 예, 혹시 의견이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에 이제 보건의료 분야를 넘나들면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어떤 보건복지부의 과제를 보면서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했을 때 이 비전들이 돌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떻게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결국 또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속 나아가는 방향에서 교육이 혹시 좀 고려되고 있는
있을지 또 궁금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혹시 예, 교수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도 6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그 제도 안에서 아예 그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6세 미만 장애 아동은 이란 질문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6세 미만 아동은 사실상 다른 비장애 아동이랑 뭐 유사한 지원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맞냐? 6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그런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금방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제도에 미흡된 부분도 있고요. 또 6세 미만 아동을 위한 장애 아동 지원 사업은 또 저소득 가족한테로 한정되어 있어요. 보편 서비스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소득이어야만 지원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의 중산층이면은 장애 아동을 뭐 돌보고 있어도 가족이 꼼짝없이 책임져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국가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장애인의 교육권과 건강권은 지금 여전히 또 비어 있습니다. 장애 아동이 일반 학교에 가면은 보건교사가 버젓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또는 특수학교에 가더라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이 필요한 어떤 그 처치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학교 내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흡입,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 뭐 흡입이라든지, 또는 뭐 장루를 갖고 있는 아동인 경우에 장루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보호자가 와서 해주는 거는 다 가능한데, 이게 간호행위거든요. 간호행위인데 이제 의료행위라고 잘못 오인을 해서, 그러니까 의료행위라 하면 의사가 처방해줘야만 하는 행위로 또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이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간호사는 꼼짝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는 그건 손을 못 대고, 이 보건교사는 저기 상급종합병원에서 10년을 근무했던 굉장히 그 경험이 많고 이런 걸 많이 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면은 의료법 위반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애 아동은 이 장루 때문에 학교를 잘 못 다니는 거죠. 이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네, 그럼 보호자가 꼼짝없이 와야 되고, 그 보호자는 생업을 못 합니까? 이제 이런 장애 아동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받아야 될 의료 서비스가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뭐 법상에서의 잘못된 해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이제 학교보건에서의 여러 그 간호 행위에 대한 이제 법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이제 시범 사업들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외국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당연히 외국에서는 학교 간호사들이 다 같이 소독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는데, 간호사니까, 의료인이니까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예. 근데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구의 손해냐 하면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갉아먹고 깎아먹고 교육권과 건강권을 같이 무너뜨리는, 이 학생들이 학교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못 다니거나 학교 가기가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므로써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의기소침해지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니까, 예, 저는 너무너무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 이 숙제들을 발생시킨 그런 원인도 너무 다양한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자들과 함께 연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네, 또 더 많은 연대하는 활동들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입니다. 네. 제가 네, 맺힌 게 많아서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예, 그 교수님, 교육부에 이제 특수교육 정책과하고, 학교 보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제 한번 미팅을 잡아가지고 교수님, 그거는 한번
국회공청회나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예, 그럼 따로 한번 그 담당 그 사무관하고 한번 미팅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한 10분 정도 쉬고, 지금 몇 시죠?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2부 순서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는 일단 뭐 기본적인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진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방문형 건강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형 돌봄 서비스는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이용에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주로 개인별로 맞춤형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도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있거나 칩거하시거나 취약계층이거나 빈곤 위기가구에 있는 경우에도 찾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안전망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어떤 보건이나 복지 사업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이제 사회복지사와 간호직 공무원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주로 취약계층, 노인이나 독거 또는 뭐 다문화, 결혼 이주민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취약계층을 중심에 놓고 지역 주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결정 요인에 좀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나 물리적 경제적 환경 등을 파악해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 시기에 예방적으로 하는 보건활동도 있습니다. 어떤 돌봄이 필요한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서비스를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식의 역할이라기보다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없는데 예방적으로 보건활동으로서 방문형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임신 출산 시기 보건교육으로 방문 사업을 하는 건데요. 생애 초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30몇 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방문을 해서 어머 아이 낳으셨죠?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리고 뭐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 목욕은 어떻게 시키는지 엄마의 산후 우울증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교육해주고 일정 정도 방문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방문하지 않는 그런 예방적인 보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건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출발성을 좀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구가 있다기보다는 예방적 활동이자 건강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주로 목적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이 됐더라라는 아주 좋은 연구 결과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도 더 활성화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서비스 한 3가지 유형으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제 거동 불편이라는 이유가 이제 이유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거동 불편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필요해도 적정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징을 보면 권력의 중심이 의사로부터 환자에게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일어나는 곳이 환자의 집이고 또는 그 장애인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제공자를 맞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진료실 내로 들어오게 해서 진료실 공간이라는 나의 이제 권한이 미치는 공간 안에서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권력 관계가 동등하고, 이런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동등한 그런 입장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상황이고요. 또 가족과 이웃이 협력자로 작동을 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이웃이 없으면 사실 이게 협력자로서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협력자로서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방문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못 찾으면 이웃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얘기해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할 때 제가 방문 간호사들이랑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쪽방촌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10개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지만 보고 찾아가면 그분이 어느 문에 뒤에 계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 이웃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그 이웃을 통해서 이제 대상자의 정보를, 그 할머니 예전부터 혼자 계시는데 불쌍해 죽겠어. 6개월 전에 발가락을 절단했다는데 거동이 불편한지 영 밖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더구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진료실 공간 안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고 보건의료 환경 안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 관계가 동등해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자체는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하지만 또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점도 있어요. 검사 장비를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고난이도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고, 또 포괄성이 높은 휴먼 서비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잡아드리거나 이야기하고 문진하고 서로 그 사람의 몸과 손과 간단한 도구로 할 수 있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높아지고 또 다학제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그리고 연계 협력을 하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병원 같은 환경이면 바로 병동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또 부르면 영양사도 금방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학제가 그 한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1차 의료 영역에서 방문형 건강돌봄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영양사를 하려면 다른 기관에 연락해야 되고, 물리치료사한테 연락하려면 또 다른 기관에 연락해서 연계 협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해야 되는, 또 복지도 마찬가지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려면은 사회복지관 다른 이제 기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기관 대 기관의 협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종류가 뭐가 있나라고 한번 쫙 총정리해 드리려고 제가 목록을 뽑아왔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의료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 있고요. 또 1차 의료 한의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택의료 시범 사업도 있고요. 또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도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가정용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게 방문의료, 의사가 방문하는 방식의 방문의료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는요, 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고 가정간호 사업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보건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무료 서비스로 건강 형평성이라든지 보건 영역에서 예방적 활동을 위해서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좀 찾아가서 미리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방문 보건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쉽게 또 좋아하시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예,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문 의료나 방문 간호하고 약간 서로 경합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방문 보건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도 있고, 또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애 초기 영유아 방문 건강관리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 CBR,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중심 재활도 방문 보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는 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기도 합니다. 즉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직접 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CBR도 있습니다. 네, 또 보건소 통합방문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범사업 중이긴 한데요. 네, 방문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문 재활도 있습니다. 네, 방문 재활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수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재활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네, 웬 온통 시범자가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네, 온통 우리는 시범사업 뿐이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방문재활 중에서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있고요. 또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방문 운동 서비스가 바우처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우처 사업이라서 엄청 많아. 네, 운동사가 찾아가서 운동을 해드리고 이제 바우처로 받는 네, 그런 것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고요. 다섯 번째, 요거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방문 양료도 있습니다. 아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할 때 지역 약사회가 방문 양료 사업을 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약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다제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한 번에 막 7개, 8개, 9개, 10개 막 드시는 분들 보니까 소화제만 3개 중복으로 들고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진통제만 뭐 2-3개 중복해서 드시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약을 정리해드리는 방문 양료 사업이 있었는데요. 없어진 건 아니고 지역 약사회가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가 주도해서 방문 양료 사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단독으로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약사회와 협력해서 보건소가 이제 뭐 보건소 내부적인 어떤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뭐 해당 지역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 마음이라서 네, 제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구강 관리도 되게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화가 분명히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로 치과위생사에 의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으나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몇 명? 네, 거의 없고요.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에서 일부 방문 구강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치과위생사를 통해서 방문 구강 관리를 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역시 제도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장애인 치과에서 방문 진료를 치과의사 선생님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무료 서비스로 이제 진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문형 돌봄도 있는데 이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장기요양에서 방문요양, 목욕이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활동보조 방문 목욕, 복지 서비스에서도 노인 맞춤형 돌봄에서 일상생활 지원도 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방문 지원 서비스 바우처로 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이 예방적 보건 활동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복지에도 또 들어가 있는 이건 웬걸? 언제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이 간호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둘이 손붙잡고 함께하는 거라서 복지에도 들어가고 보건에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방문형 보건의료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1차 의료 의사가 나 방문 진료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 방문 진료당 수가를 주는 방식의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원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대상자들인 경우 말기 질환이나 인지장애가 있거나 마비가 있거나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있거나 욕창이 있거나 뭐 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의사가 찾아가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 기타 이제 검사,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의사들이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가를 받으시는데 한 번 방문당 126,000원 정도의 수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의사 이외의 인력인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동반해서 방문했을 경우에는 가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50점 가산을 해주니까 한 3만 원 정도 더 받아가시는 거죠. 그럼 12만 6천 원에서 15만 6천 원 정도 이제 받아가시는 거예요. 간호사랑 같이 가면. 네, 그런 이제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입니다. 장점은 그동안 이제 김내과, 이내과, 박치과, 박치과, 아니라 박내과, 박이비인후과 이런 1차 의료에 있었던 이제 의사분들께서 거동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직접 가서 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가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라는, 그래서 의료 접근성을 확보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사업 참여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 33,912개소에 비해서 0.4%에 그치고 있어요.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게 왜 참여가 이게 좋은 건데 거동불편 환자한테 가는 동안 교통비, 교통시간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냥 가만히 진료실에서 환자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이유겠죠. 수가를 더 올려주면 방문 진료를 하겠다라고 하겠죠. 네, 그래서 좀 참여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요. 환자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동반해서 갈 경우에 가산 수가를 준다고 했지, 간호사만 가거나 물리치료사만 가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중심적으로 이게 수가가 구성돼 있고 디자인됐다는 것이 다학제 방문 진료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여타의 다른 방문 사업들과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것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1차 의료의 한의 방문 진료 시범 사업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자는 거의 동일한데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거기 문진, 망진, 촉진, 청진, 타진, 안진, 맥진 이런 식으로 진찰의 내용도 좀 다르고 처방하는 한약제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가는 조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적습니다. 수가가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보다 좀 적은 1회 방문에 93,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아까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이 함께 가면 가산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1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한의사들은 같이 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은 그동안 의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방문 진료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한계는 팀 접근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죠. 같이 가는 것조차도 가산이 없고 그냥 한의사는 혼자 다 해라라는 얘기고, 그래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시범 사업인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다학제의 기준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학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인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1인으로 구성된 시범 사업으로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게 제도화를 한 거고, 장기요양 등급자를 중심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문당 수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 지속 관리료가 있어요. 그래서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 그 가치를 인정해 준 굉장히 좋은 장점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장점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연계가 가능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단독 개원한 1차 의료기관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 사회복지사는 거의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대신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그냥 그 역할을 대충 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자꾸 이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게 여전히 한계이고요. 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빠져있는 게 24시간 상담이나 단독 방문간호에 대한 수가가 없어서 이제 의사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나머지는 방문간호가 가야 되는데, 이제 방문간호가 중간중간에 메워줄 때 적정한 어떤 보상이나 그런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빠져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게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인데요. 장애인 건강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사업은 포괄평가도 하고 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이분을 관리할지 의사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방문진료 방문간호도 하고 맞춤형 검진 바우처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복잡해 보여서 장애인 분들도
이거를 우리의 정말 요구에 맞는 거로 디자인된 거 맞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반 건강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주장의 관리, 그러니까 본인이 시각장애이거나,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이제, 주로 이용하시던 그 과가 있을 텐데,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의 관리를 하는 그런 건강 주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장의 관리도 하면서 일반 건강 관리도 하는 통합 건강 관리 방식도 있습니다. 이거 세 개의 유형에 따라서 또 제도가 이렇게 다 마련이 됐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해 보이고, 네, 이게 좀 이원화되는 느낌? 이제 일반 건강 관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한테 받고, 나의 주장에 대한 관리는 또 대학병원에 내가 늘 이제 외래로 가던 분한테 받고, 뭐 이제 이렇게 자꾸 이원화되는 걸 막을 수 없는 이제 이런 불편함들도 좀 있는데요. 이 서비스 중에 방문 서비스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진료에 대해서도 이제 수가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장점은 이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용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고, 특히 1차 의료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해서 좀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한계는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의원급 방문 진료 시간이 부족하고 의원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 방문 서비스 중에서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구강관리나 약몸관리, 그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이제 건강 영역에서의 다양한 방문 서비스는 모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참여가 저조하고 장애인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타개해야 되고요. 또 그 가정용 호스피스 완화료는 호스피스 완화료 사업 중에 가정에 방문해서 이제 생애 말기를 돌봐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입원형 호스피스를 하는 기관만 가정용 호스피스를 할 수 있게 묶어져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생애 말기인데 집으로 방문 진료나 방문 간호도 해준다고 가정용 호스피스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해서 찾아보면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전국에 37개밖에 없는, 네, 그런 이제 아주 희귀한 서비스로 돼버린 이제 이런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이제 확산해야 되고 타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장기요양 방문 간호는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장기요양 제도 측면에서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에서 방문 간호를 받으면 그 시간만큼은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없는, 서로 이제 시간을 깎아먹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타개해야 되고요.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가 나가는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이다 보니 이제 저소득 독거노인 중심으로만 이제 건강 관리를 해드리고, 서비스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로 입으로 하는 보건교육에 그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가정간호 사업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 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가정간호라는 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빨리 퇴원하신 분들이 그 가정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와서, 여기서 퇴원하셨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제 수술 후에 실밥을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기관 절개관을 소독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정간호사,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간호를 교육을 받은 석사 수준의 가정간호사가 와서 케어를 해드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가정간호사가 상급 종합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의료 기관에도 고용될 수 있게 이제 됐거든요. 그럼 1차 의료 기관에서 가정간호사를 고용해서 이제 가정에 보내는데, 이 가정간호사들을 가정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시설에도 이제 보내게 되고, 장기요양시설에 뭐 10명, 20명 누워 계신 어르신들한테 수액 쫙 놔주고, 비급여 항목을 쫙 하고, 비급여로 청구하고, 이제 엄청난 그 비급여 청구를 좀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화돼 버린 이제 이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간호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료기관이 개설하고 의료인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1차 의료 의사들이 약간 그 자영업자처럼, 네, 수가가 아니라 이제 비급여 항목이 높은 것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항목들만 주로 많이 이제 과다하게 청구하고 과다하게 하는 그 행태 그대로 편승해 갔다라는 것이 좀 가장 안타까운 지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2인 1조로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방문 양료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속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약 정리와 약물 어떤 교육을 집에 가서 해드릴 수 있도록 분명히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고, 의료기관 방문 재활 서비스 시범 사업 하고 있는데, 네, 재활 치료 90일 동안 적용 가능한데요. 네, 이것도 시범 사업 중이고, 특정 질환의 수술을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중증 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일 경우에 재택의료 팀이 의료기관에서 구성을 해서 퇴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내는 건데, 네.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뭐 방문 간호까지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범 사업 중인데요. 앞으로 이런 시범 사업들이 빨리 풀려서 좀 전국화되고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 이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까 이제 교육에서도 질문 하셨다시피 작업 치료나 언어 치료,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모니터링 이런 거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물리치료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거. 그럼 중증 소아 환자의 재택의료라 하면 물리치료인가? 네, 이런 질문들 되게 의료화된 방식으로 디자인된 게 한계입니다. 방문 구강 관리에도 비어 있어서 이것도 모형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더 다학제가 팀으로 접근할 수 있고 좀 질과 안전이 보장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집에서 초기 사정이 가능하고 환자와 가족까지 교육하고 지지할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들이 기획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숙란 교수님, 저희 보건의료 자원 정보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셨고, 특히 방문형 건강 서비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서비스 이용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또한 우리가 전 생애로 보았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질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관련해서 또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한 가지 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만성질환 관련해서도 조금 이런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요. 아까 교수님께서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에,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휠체어를 타지만 또, 꼭 아프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기타 어떤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원이나 어떤 건강 주치의나 뭐 물리치료 같은 것들, 교육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 대상에 이제 만성 질환자 인 경우도 혹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가 좀 교수님 구성이, 들리지 않아서요. 네, 음, 들리시나요? 네. 들리세요? 예,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교수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기획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의 건강 증진이나 이제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좀 여러 스펙트럼의 건강 상태를 다 포괄하는 그런 1차 의료가 좀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이나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이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 교육과 더불어서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1차 의료에서 지금 만성질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라고, 또 만성질환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동안 이제 의원들이 대체로 약 주고 3개월치 주고 3개월 뒤에 봅시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당신은 운동을 더 해야 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고, 네,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중간중간에 내가 일주일 뒤에 한번 전화해 볼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막 체크도 해주고, 네, 그리고 다음 외래 언젠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약을 복용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잔소리도 좀 해주고, 네,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해주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제도화를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똑같은 틀로 장애인을 위해서는 만성질환 관리가 어떤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더 특이적인 그런 문제들도 함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함께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정교하게, 네, 장애인 건강 주치가 가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수강하신 분들 중에 더 질문 있으실까요? 교수님께서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질문이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교수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어렵겠죠?